자, 여러분들 그 2026년도 우리 개정세법인데 세무회계 1급 이 중심으로 그 시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먼저 부가가치세법인데 부가가치세법은 거의 뭐 바뀐 게 없어요. 이게 기존의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몇 개만 좀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는 뭐 영세율 적용 대상 외국 항행 용역 범위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2025년도 교재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42페이지에 그 문구 하나 더 들어갔죠. 그래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이다라고 해서 거기 이 나와 있는 화주 거기다가 요게 하나 추가됐어요. 이렇게 뭐 하나 중요치 않다 이거죠. 이게 뭐 그런데 일단은 뭐 첫 번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다라고 해서 뭐 이건 그 뭐 137페이지에 그 업종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거기 현금 매출 명세서 부동산 공급가 명세서인데 그 제출해야 되는 업종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기존 책에는 그 업종도 아예 안 써놨죠. 근데 거기에 뭐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갔다 정도, 뭐 그 정도 보시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겠어. 지금 1, 2번은 전혀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 135페이지에 우리 가산세 있죠? 요 가공세금 계산서 수치 발급에 대한 거, 그 1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존 책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2026년도 새 책은 이미 다 반영돼 있어요. 이게 근데 기존 책에 거기 시옷 보면은 가공세금계서 발급 및 수치 있고, 그 다음에 지읒에 보면 이제 가공세금계서 수수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그 공급 금액, 공급 가액의 4%다. 그러니까 4%로 더 올렸어요. 그 밑에 지읒도 마찬가지예요. 3%가 아니고 4%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요거는 이제 시험 관련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부가세는 뭐 별로 볼 게 없네요. 요거 하나 뭐 유리에 올라갔다는 거, 뭐 이것도 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관련한 조특법이 있어요. 근데 그 조특법은 좀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 뒤에 조특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 일단은 요 정도 하나만 챙기시면 돼. 그 가공세금 계산서 수치 발급에 대해서 3%가 아니고 이제 4%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 이제 소득세법인데, 자, 일단 첫 번째가 이 기존 교재는 이제 3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요거 있죠. 소득요건이 폐지가 됐다. 이건 시험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교육비 세액공제는 생계, 관계, 그 다음에 소득요건을 갖춰야 돼요. 나이는 안 따졌어. 대학교 다니고 있는 아들에 대한 교육비 당연히 공제해줘야 되니까 20세 넘어가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직계비속은 어차피 생계나 관계는 무조건 충족하는 거고, 주소지가 달라도 무조건 충족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소득 요건을 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살 넘어가는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소득이 많으면 교육비 공제 안 해줬는데, 이제 소득 요건도 폐지됐다 이거죠. 요거는 중요하지. 요거는. 자, 그래서 그 306페이지 그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그 내용에 보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 및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대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이거는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챙겨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대상 한도 뭐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뭐 중요치 않네요. 이게. 그래서 238페이지에 보면 우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있죠? 238페이지 기타 비과세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점에 보면은 사립학교 직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립학교 직원 관련된 얘기예요. 거기 원래 월 150이었는데 이거를 단계를 뒀지.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요 사학연금법에 의한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휴직 수당 포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기존하고 똑같고, 요 사립학교 요 직원에 대해서 3개월까지는 250,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개월 200, 그 이후에 100, 월 16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차등을 뒀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그 정도. 자, 이제 그렇게 막 중요치는 않은데, 개월에 따라서 차등을 뒀다라는 거, 그것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36페이지의 비과세인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과 관련해서. 236페이지에 본 생산직 근로자 연장시간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이거 금액을 올렸어요. 뭐 이 최저임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올려줬는데 210에서 260만 원이다. 뭐 이건 중요하겠네. 그리고 직전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월정액 급여 210에서 260으로 3,000에서 3,700으로 요거는 중요하네.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산직 근로자 관련된 연장 시간 이 비과세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그대로 놨어. 요것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240만 원.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이 금액을 올려줬죠. 올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올려주는 게 좋은 거지. 그만큼 이 생산직 근로자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을 넓혀줬으니까, 넓혀줬으면 한도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한도는 그대로야, 이게.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금소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5페이지에 예전 규제 말하는 거예요. 자, 25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 종신연금이 4%였는데 이것이 이제 3%로 인하가 됐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하나의 예문으로 나올 때 무슨 뭐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고, 이거 3%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연차에 따라서 이 원칙세율의 70%, 60%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구간을 더 만들었지. 감면율을 확대시켰어요, 이게. 그래서 이 10년 초과 20년, 요거 60%고요. 그 다음에 20년 초과를 하나 더 만들었지, 구간을. 그래서 이제 50%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길면 길수록 더 내려간다 이거죠. 내려간다, 이게. 이렇게. 자, 해서, 이 부분. 그래서 이 10년까지, 20년까지, 그 다음에 초과로 해서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10년까지, 그 다음에 10년 초과, 두 구간이었는데, 이제 세 구간으로, 만든 거지,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종신연금 4%에서 3%로 내려간 거.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이 10년, 그 다음에 10년 초과, 이렇게 두 구간이었는데, 10년이야, 10년 초과, 20년이야, 그 다음에 20년 초과해서 세 구간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이것도, 일단은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 비과세 중에서, 사업소득 비과세 중에서 201페이지인데, 우리, 임목 있죠? 임목. 자, 201페이지, 이 중간에 4번에 본 조림기간 5년 이상 양도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확 올려줬지. 많이 올렸죠. 3천만 원이야. 이렇게. 비과세. 3천만 원이야. 비과세다. 이런 거는
하나의 그 객관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 주관식하고 관계없고 객관식에서 주관식에서 물론 이제 블랭크하고 그 금액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 그 비과세 중에서 뭐 이렇게 뭐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좀 알아야 돼요. 시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지. 이게 개정된 거니까 3천만 원 이하다. 임목. 자, 5년 이상 이 임목에 대해서 벌채,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그 나오는 비과세인데 그 맨 밑에 뭐냐면 보육수당 있죠? 보육수당. 자, 이 보육수당은 이 중요하네 이거. 출산비 보육수당은 시험 관련해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건 똑같은데 예전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어요, 이게. 근데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 해줄게. 그래서 3명이면은 각각 20만 원씩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 236페이지에 출산비 보육급여인데 출산 말고 그 보육에 보면 6세 이하 월 20만 원 이내인데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해서 한 명당 이게 이제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이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306페이지에 있네요. 306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이다라고 해서 니은 C가 그 한도 쪽에 보면 니은 C에 보면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의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원과 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학원과 체육시설 한 명당 연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게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이 학원하고 이 체육시설 교육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일찍 들어갔으면은 2학년 이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9세 미만인데 너무 일찍 들어갔다. 나이가 3학년인데 9세 미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여하튼 9세 미만하고 2학년 이하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게 초등학생에 한정해가지고 이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해줄게 이렇게. 자,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이거죠. 시험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기 사설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예능학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예능학원 이렇게. 지금 이 사설학원은 이제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있어요. 체육시설. 이렇게. 체육시설. 자, 근데 여기서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예능 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번에 따른 음악 미술 요게 지금 음악과 미술과 그 다음에 무용이에요. 무용.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영어 학원 그 다음에 수학 학원 이런 거 말고 음악 미술 무용이에요. 음악 미술 무용. 그것을 예능 학원 요렇게 별표 2에 보면은 예능 학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요 3가지로 이렇게. 요것이 9세 미만 또는 이제 2학년 이렇게. 우리 요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이제 취약전 아동 요거를 요렇게 하지 말고 여기 취약전 아동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9세 미만 또는 이제 2학년 우리 이 미만 2학년 이하 2학년까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설학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음악, 미술, 무용, 예능 요 취약전 아동은 당연히 되죠. 여기 다 들어가. 학원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넓은 의미에 다 포함하는 학원인데 취약전 아동은 다 돼. 근데 지금 9세 미만 2학년 여기는 이제 이거예요. 음악, 미술, 무용만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 체육시설은 똑같아요. 취약전 아동의 체육시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허용되는 것은 음악, 미술, 무용, 예체능 말하는 거지, 무슨 뭐, 진짜, 국영수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예능학원, 요거 교습하는 학원이고, 체육시설이에요. 체육시설. 근데 체육시설은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해. 이게, 교육비, 이렇게. 똑같고, 체육시설 똑같아. 취약전 아동의 이 체육시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이, 체육시설은 똑같은데 학원이, 이 취약전 아동에서 말하는 이 학원은 이제 여기 다 포함이 되지만, 여기 9세 미만 2학년이야. 그 학원은 요 예능 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만 좀 주의하자. 음악, 미술, 무용,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겠네. 이것도, 이렇게 좀 챙겨 놓으세요. 나머지 똑같고, 이제 여기. 아까 이 교육비 쪽에서 그 소득 요건 이제는 안 따진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소득 요건 따지지 않고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해주던 사설학원 체육시설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9세 미만 또는 2학년이야로 확대해 줬는데, 그 확대해 준 게 체육시설은 똑같이 확대해서 다 해줘요. 근데 이제 학원은 요 예능 학원만 이제 해준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챙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에 뭐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적용 합리화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295페이지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제 항목 있잖아요, 이게. 거기 이 배제 항목에 요런 것들이 들어갔다 이거죠. 거기 295페이지 위에 공제 배제 항목, 우리 보험료 교육비 지급한 거 있죠? 교육비 지급한 거. 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 것도 평생교육시설 학교 외 기간에 학교 취득과정 수업료라든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공제 배제 항목에 추가됐다. 카드 결제했을 때, 이게.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고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받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자, 뭐,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요거, 이렇게 17년도 말까지만 소득으로 한정해서 요때까지 이제 유예를 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애완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거에 식용용, 종식법에 의해서 이제 폐업농가 지원 차원에서 유예시킨 거예요. 이거 27년까지만. 이렇게. 자, 아무튼 뭐 중요치 않고, 이것도 우리 비과세 쪽에 이 농가 부업 이 규모, 그 가축의 이 범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요거는 조금 못하고. 자, 186페이지에 뭐냐면, 배당소득이에요. 근데 배당소득인데, 거기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추가시킬 내용인데, 어렵지, 이 내용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이다. 그러니까 거기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제배당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해가지고 주식이 발행돼서 그 자본 전입할 때 그 재원이 법인세 과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배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과세했죠. 근데 이 부분
자본준비금을 잉여금으로 자본 전입하는 게 아니고 자본준비금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 자본준비금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원래는 이게 자본금으로 가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거에서 의제배당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돈이 나갈 때 요거 그래서 이제 그 감액하여 받는 배당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원칙이 과세를 안 한다 이거죠. 원칙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준비금은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법인세가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배당을 주면 그거 현금 배당이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원칙은 배당이 아니다. 이제 다만 이 대주주 등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가 돼요.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받으면 여기 주주 입장에서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이 입장에서는 이 원금을 회수한 거야. 내가 투자 원금을 회수한 것처럼 봐요. 여기 장부가액을 요 금액을 그 취득가액까지 이제 마치 원본을 회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배당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 초과분 있죠.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발행하는 회사고 여기 이제 주주가 있어.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가 이 회사 주식을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만약에 자본준비금을 1억 5천을 이렇게 해서 나한테 우리 주주한테 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1억 원까지는 내가 취득한 금액 있죠. 이것을 회수한 걸로 보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배당으로 본다 이거야. 더 받은 거는 배당으로 본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해서 받는 배당 받는 요 금액은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원본을 회수하는 걸로 보고 이 취득가액만큼 초과하는 것이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다만 그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요거 제외예요. 요렇게 이 배당으로 보지 않는 거, 요 취득가액만큼 배당으로 보지 않아 이게 이렇게. 여기 이제 이 1억 원까지는 배당으로 보지 않아. 근데 여기 초과하는 5천만 원은 배당으로 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외로 그 취득가액 초과분 있죠. 취득가액 초과분은 이제 배당으로 이 과세하겠지. 이렇게.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근데 그거는 이 취득가액 초과분을 말하는 거예요. 초과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해서 감액하여 받는 배당인데 그게 취득가액분을 말하는 거지. 근데 초과분은 과세된다. 배당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란 얘기는 배당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은 법인세 한번 두드려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배당으로 봐야지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원칙은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는 금액 중에 취득가액 해당하는 것만큼은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분은 배당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으로 받는 돈은 그거는 배당이다 이거죠. 배당이다 이렇게. 자, 좀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고 자본준비 배당의 과세 체계 정비한다 이렇게 해서 상법에 따라 이거 감액해서 받는 배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불포함돼요. 근데 다음은 원래부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이거는 법인세 두드려 맞은 거 가지고 받는 것은 그거는 배당이다 이거죠. 그리고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만약에 이
주게 되면, 그것도, 이,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는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요거 법인세 과세되지 않았어요. 얘는 법인세 과세됐지?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인데, 얘는 법인세 과세되지 않았는데 왜 배당으로 보냐? 이거는 우리 재평가세율 적용분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은 내가 출자한 원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가액에서 이렇게 이 취득가액으로 보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배당으로 봐, 이게. 그리고 똑같아요.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 적립금, 요걸 감액해서 만약에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당이다, 이거 배당이다. 왜? 이건 내가 출자한 원금이 아니에요. 내 출자한 원금을 되돌려받는 차원에서 이것을 과세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라 받는 것은 요 취득가액만큼 요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지금 자본준비금으로 감액한 것이 저 재평가 적립금 3% 이 적용분이에요. 그러면 재평가 적립금이 처음에 발생한 것이 내가 이 회사에 뭐 출자해서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재평가에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배당으로 본다 이거죠. 배당으로 본다. 요거는 당연히 배당이야. 법인세 두드려 맞은 거니까. 근데 얘는 법인세 두드려 맞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3% 재평가세율 내고 법인세는 안 내. 그래서 얘네들이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하지만 얘 발생한 그 근본 원인이 이 출자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해서 나한테 돌려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배당으로 본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 금액은 이 장부 금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으로 포함 않는다. 이거 보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 처음에 자본주의 감액으로 인해서 이거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근데 다음은 배당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의 초과분도 배당으로 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제일 난이도 상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개정은 이렇게 좀 정비가 돼서 이렇게 좀 정비를 했어요. 이 취득가액만큼은 배당으로 보지 않고 초과분을 배당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아예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거는 이 배당으로 보는 거지. 이거 배당으로 보지 않겠다. 근데 다만 의제배당으로 해서 요거 무조건 이 배당으로 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출자한 금액의 회수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았지만 배당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어렵지 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 양도소득 2월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다. 양도소득세를 자꾸 한 문제씩 많이도 안 내. 한 문제씩 찔끔찔끔. 어떤 애는 또 출제도 안 해. 근데 양도소득세 하나만 봐도 지금 다른 소득세 다른 내용보다도 더 방대하거든. 이런 범위, 애매한 범위 좀 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양도소득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내겠다. 뭐 이렇게 양도소득 자체가 벌써 뭐 이 실무서 같은 경우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양도소득 2월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 이 뭐냐면 이제 이 본인이 있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본인과 배우자는 사실은 10년 내 6억까지 세금이 없어.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간에는 이 돈이 오가더라도 6억까지는 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본인의 집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지금 현재 시세가 6억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 그럼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6억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증여세가 안 나와. 그럼 배우자는 증여를 받은 그날 이 시가, 즉 6억이 취득가액이 돼요. 취득이 돼. 그러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지. 그래 놓고서 이거를 제3자한테 양도를 해요. 그 제3자한테 양도를 하잖아요. 얼마에? 6억에. 그럼 양도세 나와 안 나와? 양도세 안 나오죠. 양도 소득세가 또 안 나와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이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고 그래. 지금 요거 배우자한테 증여하면서 증여세 안 내고 배우자는 이 취득 시점에 요 시가 가지고 취득가액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또 안 내. 이거를 우리 요렇게 됐을 때 요건을 갖추면 요건 이제 10년 내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자의 당초 그러니까 요거 10년 내 양도시 10년 내 양도시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하게 되면 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본인이 취득한 시기로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양도세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양도세를 이제 본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면 요 1억 원이 되고 양도가액은 6억 원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장기별 특별공제 취득가액을 다 반영해서 이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렇게 양도세를 계산해서 이제 양도세를 낸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더라. 자, 그때는 이제 뭐 증여세를 필요금위로 빼줘. 이제 10년 내 양도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배제하는 게 있어.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되는 경우, 그때는 적용 배제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증여자인 우리 직계 좀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가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도 있어요. 이렇게. 직계 좀비속. 그러면 여기 본인이 만약에 직계 좀비속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고 여기 이제 비속 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사망했거나 이렇게 뭐 요거 하나 추가됐다 이거죠. 뭐 그 정도. 자, 아무튼 배우자의 사망뿐만 아니라 이제 증여자인 요 배우자 여기 본인 있죠. 내가 본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계 좀비속이 될 수도 있어. 받은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계 좀비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직계 좀비속이 사망한 경우 증여자가 그때는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세법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아주 중요하죠. 세율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게 1%씩. 그러다 보니까 작년 교재, 25년도 교재에 세액 계산하는 거는 다 바꿔줘야 돼. 이게 물론 그거는 이제 단순 변경인데 뒤에 문제들 다 세율을 이렇게 바꿔서 적용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억 원까지는 원래 9%였다가 10%로 올라갔죠. 올해 세율이 이렇게 변동하다 보니까 소득세법에 그로스업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로스업률은 올해 거는 내년도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내년도 2027년도에는 그로스업률이 11%로 다시 바뀌어. 근데 올해는 작년 걸 기준으로 배당을 하니까 10% 그대로예요. 이렇게. 자, 10%, 20%, 22%, 25% 이렇게 해서 1%씩 올라갔다. 자, 단순히 올렸지만은 우리 이 계산 문제 할 때는 이거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제 소득공제. 그러니까 26년도 기준으로 1%씩 올라갔는데 25년도에는 이 세율이 요래. 세율이 다르죠. 소득공제할 때 작년도 우리 기준으로 소급할 때는 저 옛날 세율로 적용해야 돼 이게. 물론 문제에서 주어지겠지 어느 정도는.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치 않은데 일단은 넘어가시고. 그래서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하고 외국법인은 외국 여기 종교단체는 이제 제외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상품, 귀속시기에서 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인데 요거 뒤에 요런 게 붙었어요. 이렇게. 상품도 조건부, 기한부 판매한 경우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지출한 기부금 송금 인정 확대다라고 해서 뭐 이 시험 관련해서 우리 어디냐면은 519페이지 법인세 쪽에 보게 되면 519페이지에 그 한도 그 기부금의 한도의 표에 보면은 10% 돼 있고 우리 일반 기부금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20%로 돼 있는데
거의 뭐 30%로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것도 그냥 율이 바뀐 거니까 사회적 기업 혹시나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는 나오기 어렵고 지문으로 거기 이 30%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선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조투기인데 이 조투 자 이 부분은 시험 관련해서 이제 좀 중요하죠. 이 310페이지에 주로 이제 소득세법이 좀 중요해요. 개정된 내용들이. 310페이지를 보면, 자, 월세세액공제가 있어요, 이게. 월세세액공제. 지금 월세세액공제는 원래 어떻게 주죠? 세대주.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그러니까 종료일 현재만 무주택이면 돼요. 세대주. 그 다음에 세대주가 이런 주택 관련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도 되죠. 근데 거기에 배우자가 추가됐다. 이거 배우자. 무주택 주말 부부에 대해서 각각 월세세액공제 적용하는데 원래 세대주 8천만 원이야. 그리고 세대주가 이런 거 받지 않으면 세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자 이제 똑같은데 근데 이제 추가된 내용이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 반드시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시군구에 즉 주로 주말 부부 있죠. 지방에 이 배우자가 본인은 뭐 이 서울에 있고 뭐 그러면은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 똑같아요.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무주택 집이 없어야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는 똑같고 다만 이제 배우자와 세대주가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돼요. 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이제 집 우리 무주택 따질 때 다 무주택이어야 돼 이게 이렇게. 자 다만 한도 계산할 때 세대주 배우자 월세 합계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서울에 살면서 월세를 700만 원 내고 있어서 1,000만 원 한도인데 7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는 지방에서 월세 내고 살고 있어. 근데 거기서 600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둘이 합쳐서 1,300이 돼버려. 그러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더 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합쳐서. 왜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 거기서 월세를 살 수가 있고 나는 여기서 월세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해서 여기 나오는 1,000만 원까지 해줄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요게. 자, 이건 이제 추가로 그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월세 내고 있는 거 1,000만 원까지 둘이 합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월세 이 대상 주택 면적 확대다라고 해서 뭐 이것도 시험 관련해서 그냥 중요하다. 자, 뭐냐면 원래 월세는 이 기준 시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액이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돼요. 군민주택 규모예요. 85제곱미터.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는 100제곱미터고 그게 4억 원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3인 이상 이것도 3인이면 조금 그런데 아무튼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하고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3인 이상이면 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85제곱미터가 아니고 100제곱미터로 해서 좀 확대시켜 줄게. 이렇게 확대시켜 줄게. 근데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3인 이상이 아니라면 그냥 원래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 이렇게 요걸로 국민주택 규모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3인 이상이면은 요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85제곱미터가 아니고 이렇게 올려주겠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월세세액 공제에서 우리 요건을 충족하느냐. 원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도시지역 내 85제곱미터고 그리고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면적 이 기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제 대상자 자녀 3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10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면적을 올려준 거지. 자, 그거 좀 챙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이 294페이지, 뭐 요거는 좀 오타가 났네. 이렇게 가로 294페이지에 우리 밑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고 돼 있는데 그 한도들 있죠. 그러니까 25년도에 굉장히 복잡했죠, 이거. 거기 한도에 보면 비읍 있죠, 비읍. 이건 이제 삭제됐고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한도가 여기 지금 요 네 가지에서 이제 이 신용카드 기본적으로 15%, 요거 40%, 30%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는 7천만 원 이하자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공제 한도가 이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50만 원, 최대 100만 원씩 상향 조정해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가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0만 원씩 늘려줬어. 이렇게 400만 원까지. 요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추가 공제는 그대로고 3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서 이 300만 원에다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0만 원씩 늘려줬지. 여기는 이제 25만 원씩 늘려줬지. 이렇게. 여기 50만 원씩 늘려주고 여기는 25만 원씩 늘려줬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정된 거. 원래 요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250만 원. 거기 이 교재 보면 294페이지 가에 보면은 그게 기본 한도인데 300만 원하고 250만 원만 있었는데 자녀 한 명 할 때마다 50하고 25만 원씩 늘려줬어. 2명 50만 원, 25만 원 늘려줬어. 이게 그게 개정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자녀 수가 늘면 카드 쓰는 것이 가족 구성원이 늘면 더 쓰니까 한도를 더 늘려준 거죠. 이게 자, 뭐 그 정도 체킹을 좀 해주시라. 자,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다라고 해서 309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 자, 309페이지를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다라고 해서, 이 공제율을 단계별로 좀 나눠놨어요, 이게. 10만원이야. 뭐, 이거 똑같아요. 우리 110분의 100이다. 10만원 초과. 근데 그걸 또 20만원이야. 요것도 구간을 나눠서 40%. 또 20만원 초과 2천만원이야. 15%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놨지. 근데 이제 예외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 20만원 초과될 때는, 요 20만원 초과될 때, 여기는 이제 여기 100% 다 해주고 여기 40%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높으니까 이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요 2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30%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은 2배로 해줄게. 2배로 해줄게. 그래서 요거. 그래서 거기 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그리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었죠. 40% 해줄게. 그리고 20만원 초과 우리 2천만원 이하까지 15% 해줄게. 거기 구간이 늘어났어요. 구간이 좀 바뀌었다 이거죠. 이게. 근데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10만원까지는 이 110분의 100이다. 그 얘기는 다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9만 아마 909원 나오는데 다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 그 다음에 이제 20만원 초과해서 이제 15% 이렇게 가는데, 예외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게 되면 20만원 초과분은, 왜 20만원 초과냐면 그 전까지는 30%보다 더 센 거예요. 20만원 초과분은 30% 해줄게. 이렇게. 이건 좀
알자,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 기재 없는 신설된 거예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이제 이슈되는 거니까. 고배당 기업. 자, 왜냐면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배당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배당에 대해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45%까지 아주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해서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되면 그 받는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로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도하는 거지. 고배당 하도록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다. 자, 고배당 상장 법인이라고 해서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 이게. 이게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1.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이에요. 자, 40%가 안 되면 25% 이상이고 그리고 평균 5% 이상 배당이 증가됐다. 이렇게. 배당이 증가됐다. 자, 40% 이상이거나 25%, 10% 이상 배당이 증가됐다. 자, 그러면 과세 특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제외된다. 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키겠대. 누진과세 안 하겠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거 만약에 신청 안 하면은 그냥 조건부예요.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서 조건부로 따져야 돼요. 자, 현금 배당액만 대상이다. 주식 배당 아니고 중간 분기 결산 배당 다 포함해서 현금 배당만 이렇게. 자, 3단계로 해서 2천만 원 이하 14%고 2천만 원 초과 3억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는 35%, 즉 45% 누진 적용되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하지 않고 최대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해야 돼, 이게. 종합소득 신고할 때 신청해야 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해서 이유가 이렇게. 그래서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되면 고배당 기업은 일단 상장법인이에요. 상장법인 이렇게 돼 있고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이 배당성한 40% 또는 배당성한 25% 그 다음에 3년 평균 5% 이상 배당이 증가됐다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 우리 이 분리과세를 신청해라. 이거 신청해야 돼요.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부로 가요. 조건부로.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따져서 누진과세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고배당 기업 개념은 좀 알아주세요.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이게. 조건이 이거니까 상장법인으로서 이 배당 성향이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또는이에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여기 해당이 되면 돼, 이게. 이렇게. 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어찌 보면은, 계산 문제에서 중요하겠지. 예, 주관식에서. 자, 전자신고세액공제. 예, 그냥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 과정에서 요거 틀리면 최종 그 세액이 틀려버리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반으로 줄어서 만원, 5천원. 근데 얘는 2만원 똑같고 요거.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계산 문제 잘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들 그 앞에 연습 문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돼 있는 만원은 다 5천원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이렇게. 법인세도 만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소득세도 만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참조하시고 얘가 제일 중요하겠네. 부가치세. 왜냐면 이제 부가치세에서 이런 이 납부세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세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만원이에요. 부가치세는 5천원이고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하기 때문에 5천원, 만원이야. 근데 이제 소득세 법인세는 한 번 하니까 만원이야.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특히나 납부세액 계산할 때 중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금액이 틀리면 안 되겠다. 뭐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이거죠.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추가된 거예요. 올해 새로 추가된 거야, 이게. 예전에는 전통시장만 있었거든, 이게. 근데 기업,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요거, 지출분 추가됐다. 그래서 요거의 한도가 20%로. 왜냐면 전통시장만 있었을 때 10%였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20%까지 한도를 올려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뭐 44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법인세 쪽인데 우리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도 이것도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 446페이지 그냥 법인세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 맨 밑에 보면은 그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것이 추가된 거 이렇게. 그때는 이제 요것만 집어넣는데 요것도 좀 집어넣어 주라. 전통시장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출분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20%까지 이렇게. 자,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한도 계산하는 것은 이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그 한도에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또 하나가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그 한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102페이지를 보면은 102페이지는 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인데 요거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조특법 규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 중고자동차 이 부분이 있는데 원래 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한도를 만들었지. 한도를. 원래 1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고자동차는 한도 규정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없음은 2026년도 6월 30일까지 없는 거고 7월 1일부터 이제 요 한도 규정이 그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개 과세기가 2월 공제도 허용해주고 이렇게. 적용 시기가 2026년 7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에요. 부가세 과세기간. 그러니까 2기부터지. 이게 1기 때는 한도 규정 없고 2기부터 한도 규정이 달라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세무계산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그래서 한도 규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말고 재활용 폐자원은 매출액의 80%에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매출액 100%에서 이거 뺀 금액을 한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해서 계산 방식은 재활용 폐자원하고 똑같아요. 다만 얘는 80%를 곱한 거지만 얘는 매출액에 대해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한도다. 이렇게. 물론 2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고요. 만약에 못 받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월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과세기간 한 2월 공제가 허용된다라는 거. 요게. 이렇게. 자, 이 63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요거는 중요하네, 이게. 634페이지. 자, 거기 어디냐면은 쭉 위로 올라가서 1번에 있고요. 1번 있고 거기 우편 송달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634페이지 그 위에 원칙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우편에 보면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뭐 별거 아니지 이게. 근데 이거 중요하다. 일반 우편은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납부고지서
인 소득세 뭐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동그라미 이번에 우편 송달에 5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50만 원 미만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100만 원으로. 요게 이제 중요하겠네. 100만 원 이렇게. 자, 이제 그것 좀 바꿔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자, 아무래도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네,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가산세인데, 이게 국기법에 나오는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근데 이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가산세 다 있죠. 그 다 바뀐 거야, 이게. 그래서 보면은 기존 교재 뭐 136페이지 이건 이제 부가세겠죠. 이건 이제 국기법이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부가가치세에 교재에 실어놨던 136페이지 맨 밑에가 아마 납부지연 가산세일 텐데 136페이지 맨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국세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지금 기존 거는 올해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다 이렇게 뭐 바뀐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6월 30일까지 이제 기존 가산세 이렇게 기존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정 가산세 이렇게를 적용해라. 그러면 기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법정 납부기한에 법정 납부기한 있죠.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개정된 거는 법정 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우리 바로 납부일로 할게요. 여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전날까지 요거 개정. 그러니까 하루.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이 7월 25일 날 10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 안 했어. 근데 그걸 7월 31일 날 납부를 하게 되면 26, 27, 28, 29, 30, 31일까지 카운트했어요. 그 납부하는 날까지 카운트했어. 근데 개정된 거는 납부일의 전날. 그러니까 오늘 납부하니까 전날까지만 가산세를 카운트해라. 그래서 하루가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계산 문제에 납부하는 거 보면은 다 하루를 뒤로 빼야 돼. 하루를 빼줘야 돼. 이게 이렇게 요거 하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제 여기 납부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게 납부고지서 날라오면 이제 이 납부고지서에 납부기일이 있어요. 납부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납부를 안 해. 그게 뭐죠? 체납이야. 체납된 거야. 납부를 안 해. 그러면 이때부터 하루하루 일일당 요거 우리 10만 분의 22 이렇게 라고 해서 이 가산세를 하루하루 카운트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6월 30일 이후에 만약에 체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체납이 됐어요. 그 체납이 됐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 뭐냐면은 이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수 있죠. 경과한 개월수. 그래서 곱하기 이 0.67이다. 0.67 이렇게 바뀌었죠. 0.67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 7월 1일 이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산세 물리겠다 이거죠. 그 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하루당 10만 분의 22씩 카운트해요. 카운트한다. 물론
체납되면 3% 내는 거는 똑같고, 3% 내는 건 똑같고, 근데 이제 하루하루 해서, 이게 달라붙는 거, 타고 3%하고 계속 달라붙지, 이게. 근데 이제 여기 개월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한 달을 30일로 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이게 돼. 그러니까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이 개월수로 좀 바꿨다, 이거 개월수로. 이렇게. 요 개정된 거지,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수. 개월수 계산할 때 납부일의 전날까지로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 체납되고 나서 그 이후 하루하루 카운트해서 계속 달라붙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개월로 해서 0.67을 곱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이 부분.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부가세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뭐겠어요? 소득세겠지. 얘는 뭐겠어요? 법인세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이야. 근데 이 국세기본법이 바뀌면서 이거 다 똑같이 바뀐 거야, 이게. 바뀐 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바뀐 거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납부일의 전날이라고 해서 전날 요게 붙었고, 그리고 체납일 이후에 하루하루 카운트하던 것을 이 월로 카운트해서 0.67로 곱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독촉장 송달 비용이에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건 이제 없다가 그냥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150만원, 이것도 똑같아. 이건 똑같아. 만약에 체납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러면 이거 안 달라붙어, 이거. 이거 안 달라붙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하루하루 카운트해서 10만 분의 22. 이거는 이제 30일로 쳐가지고 0.67. 요거 30일 곱하면 이게 0.67이 나와, 이게. 이렇게. 지금 150만원 미만은 이거 안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 요게. 자, 그런데 추가로 독촉장 송달 비용 있죠. 독촉장 이거 보내면은 종이값 나와. 종이값 내라. 종이값하고 그 다음에 그 우편 그거 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체납당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의 150만 미만은 이거 제외되고, 이거 제외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송달 비용 추가가 된다. 독촉장 송달 비용이 들어갔지. 요게. 그러니까 세 가지 개정된 거 보면 여기 이제 송달 비용 이거 없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달라진 거는 납부일의 전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0.67, 그 다음에 송달 비용 이렇게. 이건 7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체납되지 않은 일반 납세자를 가정해서 나중에 이제 숭신고하고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 그런 문제들은 다 하루를 빼줘야 돼. 2025년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납부세 계산하는 문제에서 그 하루하루 카운트할 때 그 하루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어찌 보면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 빼야 되는 거. 그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 관련된 그 납부지연가산세, 그 다음에 대리납부 관련한 이 납부지연 가산세 관련된 것들은 7월 1일부로 해서 다 어떻게 바뀌었다? 납부일의 전날로, 그리고 체납되고 나서는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10만 분의 22가 아니고 매일매일이 아니고 매월 0.67로 바뀌었고 송달 비용이 더 들어갔어. 이건 주로 이제 우편요금 있죠. 우리 이 우체국 우편요금 관련한 그거 들어갔다 이거죠. 이렇게 법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좀 살펴봐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개정세법 전 범위는 어마어마 책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무회계 1급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좀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라. 자 이제 이렇게 좀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